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 HP 포인넥스트 조직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정민이고요. 뭐 자료 뜨기 전까지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 HP는 이제 하드웨어,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회사로 잘 알고 계실 텐데 그런 HP가 여기 왜 왔는가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HP에 이제 포인넥스트라는 이제 서비스 전담 조직이 있습니다. 그 서비스 전담 조직에서는 이런 뭐 컨테이너 솔루션이라든지 뭐 오픈스택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오픈 소스 기반의 솔루션들에 대한 구축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구축한 거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 지원 또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컨테이너 기반의 딥러닝 구축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사실 오늘 우리 메소스피어 디스오에스 미드업의 중심에 사실 컨테이너가 있고 컨테이너가 또 활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례들 중에 아까 뭐 웹서버도 있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대표적인 것이 딥러닝이 되겠습니다. 뭐 산업 동향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짧게 넘어갈 거고요. 이제 딥러닝을 구축하기 위한 이제 플랫폼 구성 요소들 말씀드리고 고객 적용 사례 그리고 이제 HP에 대한 제언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최근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제 최근에 산업 동향은 인더스트리 4.0으로 사실 요약이 됐었고 그것도 벌써 몇 년 전 얘기죠. 근데 그렇게 우리가 옮겨가는 과정을 저는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사실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것도 이미 익숙해졌는데 이제 클라우드 모빌리티, 빅데이터 소셜, 뭐 컨테이너, 뭐 딥러닝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근간을 이루고 있고 사실 이게 이제 기술적인 부분만이 아니고 새로운 비즈니스의 어떤 플랫폼 저는 이제 디지털 비즈니스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플랫폼의 역할을 또한 담당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속화시키는 것은 결국은 데이터라고 보고 있어요. 사실 뭐 클라우드가 발전하고 있고 컨테이너가 발전하고 있고 다음에 여러 가지 뭐 GPU 이런 것들에 대한 발전이 계속 일어나고는 있습니다만 그 중심에는 결국에는 우리가 데이터를 얼마나 잘 수집하고 어떻게 잘 활용하고 이걸 또 어떻게 비즈니스에 활용할 거고 이런 측면에서 이제 중심에 데이터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데이터에 대한 분석 역량이 결국에는 이제 고객 경험을 증대시키고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고 다음에 우리 내부의 비즈니스의 어떤 혁신, 프로세스에 대한 개선을 이루는데 활용되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이제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딥러닝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은 뭐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에는 각 산업별로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내지는 이제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를 자기 산업에 맞는 니즈에 맞춰서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될 것이고요. 결국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서비스 형태로 제공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밑에 이제 여러 우리 데이터에 대한 요소들이 있겠습니다만 사실 저 데이터에 대한 요소는 어디 가나 똑같아요. 어느 산업 가나 뭐 금융 산업을 가도 재료 산업을 가도 뭐 이미지 데이터, 뭐 텍스트 데이터, 스피치 데이터 뭐다 동일하겠습니다만 이걸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거냐라는 부분은 산업마다 다를 것이다. 그리고 이런 딥러닝을 제공하는 것이 결국은 이제 서비스가 될 건데 이 서비스를 결국 우리가 만드는 거는 어플리케이션이잖아요. 그다음에 그거를 만드는 주체는 또 개발자분이 될 거고. 근데 이제 앞에서도 여러 번 언급이 됐었습니다만 개발 패러다임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일단 뭐 오픈 소스가 뭐 랩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고 실제 프로덕션에 직접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앞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었습니다만 새로운 서비스를 좀 더 빨리 배포하고 다음에 그걸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세스나 조직적인 부분 그리고 밑단에서 그것들을 뒷받침해주기 위한 인프라의 부분 이런 것 쪽에 많은 변화가 있고요. 사실 컨테이너라는 거는 이제 인프라 측면에서 이제 플랫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운영할 때 쓰는 플랫폼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죠. 그 딥러닝 플랫폼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컨테이너는 뭐 오늘 자리가 자리인 만큼 대부분 이해하실 텐데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우리가 써왔던 하이퍼바이저 기반의 그 VM보다는 일단 하이퍼바이저가 없죠. 다음에 각 VM마다 올라가는 게스트 OS가 없는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자원 효율적이고 빠른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성능에 대한 그 벤치마킹을 해봤을 때 일단 기동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VM은 소프트웨어 형태로 정의된 그 서버이긴 합니다만 완전한 서버의 그 어떤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스트 OS가 필요하고 부팅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컨테이너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을 띄울 때는 OS 기반의 프로세서나 띄우는 정도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짧게 기동이 되고요. 다음에 네트워크 스루풋 입장에서도 보게 되면 그 가운데 그 진한 곤색으로 보고 계신 것이 베어메탈, 다음에 하늘색으로 보고 계신 것이 컨테이너, 주황색이 VM이에요. KVM 기반의 VM. 근데 그 베어메탈이 조금 더 빠르죠, 그죠? 그리고 그 컨테이너와 그 VM에는 어떤 그 네트워크 방식에 따라서 조금 앞서거나 뒤서거나 이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그 왼쪽에 축이 스케일이 사실은 이제 그 밀리세컨드거든요. 그래서 그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네트워크 성능적인 측면에서도 기존에 우리가 운영하고 있던 거에 큰 임팩트 없이 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사실 오른쪽이 또한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기존의 VM은 띄웠을 때 자원을 점유를 합니다. 근데 그 점유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지금 256메가 정도의 그 메모리를 할당한 VM을 띄우게 되면 125메가 정도의 메모리를 점유를 하는 반면 컨테이너는 17메가 정도밖에 점유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서버에서 운영하고 있던 거에 비해서 더 많은 컨테이너를 이제 띄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컨테이너 도입 동향도 사실 뭐 오늘 여러 가지 그 말씀들 많이 주셨는데 이제 글로벌 기업들한테 이제 전체 조사를 해봤을 때 컨테이너를 어느 용도로 도입을 하느냐 했더니 신규 서비스나 어떤 그 중요도가 좀 떨어지는 것만이 아니고 미션 크리티컬 어플리케이션에도 컨테이너를 적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존 어플리케이션과 신규 어플리케이션에 다 공이 컨테이너를 적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 아이디스라는 또 다른 그 기관에서 조사했을 때는 기존 어플리케이션의 80%가 리프트 앤 시프트 방식으로 컨테이너를 옮겨갈 거다라고 전망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컨테이너를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여러 가지 효익들 또한 이제 그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효익들을 요약을 해보면 일단 굉장히 빠른 개발이 가능합니다. 디플로이도 빠르고 그러니까 개발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도 빠르고 그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그 실제 적용 운영도 우리가 좀 더 빨리 진행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다음에 오른쪽에 밑에 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포터빌리티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유리합니다. 앞에서도 이제 또 언급이 됐었습니다만 베어메탈, VM, 프라이빗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 관계없이 동일한 방식으로 스탠더다이제이션을 얘기하죠. 동일한 방식으로 배포할 수 있는 것이 또한 큰 장점입니다. 또한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그 자원에 대한 점유율 낮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이퍼바이저의 어떤 그 오버헤드와 그다음에 게스트 OS가 없는 것으로 인해서 좀 더 적은 그 자원이 사실은 이제 운영을 위한 그 용도로 활용이 되고 컨테이너 자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좀 더 많은 자원을 서버에서 제공할 수 있게 되는 장점들이 대표적인 컨테이너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 사실 컨테이너 뭐 몇 대 운영하는 거는 충분히 매뉴얼로 그 관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뭐 10대만 넘어가도 사실은 이제 몇백 개의 컨테이너가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자동화 관리가 필요할 텐데 사실 시장에 나와 있는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터는 이제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그 도커 자체로 갖고 있는 스웜이 있고요. 다음에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이제 쿠버네티스 그리고 오늘 우리 그 행사에 이제 메인 메소스피어 디스오에스가 있습니다. 사실 그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터가 왼쪽에 보고 계시는 키 피처라는 것이 야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터라면 이러저러한 기능을 제공을 해야 돼라고 이제 판단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그런 것들을 비교했을 때 저희가 이제 메소스피어 디스오에스를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일찍 상용화 서비스를 했다 보니까 좀 더 많은 기능들을 좀 더 잘 지원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터들도 조만간 다 지원을 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사실 뭐 오늘 그 1.12 버전에서 많이 강조가 됐던 쿠버네티스에 대한 부분도 다른 것들은 다 잘 돼요. 물론 맨 밑에 표시가 되어 있는 GPU 스케줄링 기능도 지원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익스페리멘탈 버전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우리 메서스피어 디스OS는 굉장히 초기부터 엔비디아하고의 협업을 통해서 GPU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런 쪽에 그 강점이 아직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GPU 얘기를 또한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텐데요. 그 딥러닝이나 AI나 머신러닝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우리가 가속화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GPU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GPU는 사실은 CPU 대비 굉장히 많은 코어를 지원을 하죠. 보통 CPU가 뭐 그 32코어, 48코어 이런 정도의 코어를 갖고 있는 반면에 GPU는 4000코어 이상의 코어를 갖고 있어서 동시에 반복적인 작업을 빠르게 진행하는데 굉장히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유튜브를 뒤져보시면은 이제 엔비디아에서 만든 비디오, 재밌는 비디오를 보실 수가 있는데 그림을 그리는 거를 CPU가 그렸을 때와 GPU가 그렸을 때를 이렇게 비교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CPU를 그릴 때는 이제 그 스마일 그 아이콘을 다다다다다 이렇게 찍어요. 왜냐하면 CPU는 어떤 특정 명령어를 빨리 실행하는데 특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명령어를 뭐 어떤 그림을 찍어라라는 명령을 다다다다다 실행합니다. 근데 그 GPU는 멀티코어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동일한 명령어를 패러렐 방식으로 꽝 찍는데 더 특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모나리자의 그림을 한꺼번에 확 찍는 그런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 어떤 특성이 결국은 그 데이터를 우리가 동시에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더 유리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고성능 컴퓨팅 환경에서도 GPU가 많이 또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1년에 증가되는 데이터의 어떤 그 속도가 한 40%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증가가 되는 속도는 40% 정도인데 CPU는 20%인 반면 GPU는 50% 정도로 데이터 증가 속도보다 GPU의 성능이 더 빨리 증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컴퓨팅 파워를 증대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데이터에 대한 리드 속도를 더 증가시키는 데는 더 탁월한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뭐 우리 컨테이너도 운영을 하고 있고 GPU도 운영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운영에 대한 부분이 또한 사실 우리 관심거리가 될 텐데요. 기존에 우리가 이제 CPU 중심으로 이제 서버들을 운영을 해왔어요. X86 서버들. 근데 딥러닝을 운영하다 보면 GPU 서버가 따로 들어야 돼요. 근데 GPU 서버는 그 뭐 HP의 그 제품으로 좀 예를 들자면 일반적인 X86 서버에는 한 4장까지 들어가는데 GPU 서버 아폴로 6500이라는 GPU 서버는 8장까지 들어갑니다. 또 사실 폼팩터도 좀 다르고요. 그러면 이제 용도도 다르고 다음에 그거에 대한 사양도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메서스피어 디스 OS를 가지고 그냥 하나의 관리창으로 여러 그 다른 워크로드를 운영할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또 뭐가 있냐면 아까 이제 뭐 컨테이너 이미지 제작하고 뭐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사실은 사용자마다 내지는 개발자마다 원하는 딥러닝 그 스택이 다를 수가 있어요. 버전도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컨테이너 이미지로 리파지토리 저장해서 원할 때 제공할 수 있는 형태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또 다른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 딥러닝을 한다 그러면은 자 컨테이너도 필요하고요, GPU도 필요하고요. 또 하나 제일 중요할 수 있는 이제 프레임워크도 필요합니다. 사실 뭐 왼쪽에 여러 가지 그 딥러닝 프레임워크들을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 저 중에서 텐스플로우가 이제 제일 대표적인 프레임워크로 지금 이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프레임워크들마다 조금씩 특성들이 있어요. 특성적 차이가 있는데 그 특성적 차이가 이제 어떤 프로세싱 방식을 지원하느냐, 오픈MP라든지 오픈CL이라든지 쿠다를 지원하는지, 다음에 우리가 이제 활용하고자 하는 딥러닝 알고리즘을 어떤 것들을 지원하는지,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 대용량 그 클러스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중 GPU 노드를 지원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특성을 보고 우리가 프레임워크를 선정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참고해 보시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 이제 고객 성공 사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보시는 거는 그 GPU 컨테이너 기반으로 딥러닝을 구축했던 사례가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특징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메소스피어 적용했습니다. 메소스피어 디스오에서 적용해서 그
전체 컨테너에 대한 오케스트레이터를 담당하도록 했었고, 그다음에 이 고객의 이제 특징적인 부분은 뭐냐면 그 전통적인 빅데이터 분석하고 다음에 GPU 기반의 딥러닝을 하나의 어떤 플랫폼으로 구축했던 사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CPU 서버에는 R이라든지 스파크를 올려서 이제 서비스 할 수 있도록 했고, GPU 서버에는 텐서플로우를 다음에 파이토치를 올려서 구축을 했는데, 아까 이제 이것도 언급이 됐습니다. 주피터를 통해서 이제 UI로 제공하는, 예,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메서스피어 DCOS가 그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고객들이 원하는 데이터를 뽑기 위해서 저희도 동일하게 그라파나 프로메테우스, C 어드바이저를 적용해서 모니터링 기능을 좀 더 강화를 했고요. 맨 왼쪽에 보고 계신 것이 이제 리파지토리입니다. 그래서 딥러닝에 대한 데이터 모델링을 하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그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분들이 사실은 동일한 프레임워크나 동일한 알고리즘 원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버전도 달라요. 새로운 프로젝트 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새로 텐서플로우 새로운 버전 나왔던데 난 그거 적용할래요 하면은 그거마다 또 다른 그 이미지를 사실 제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미지를 리파지토리에 등록을 해놓고 자동 업데이트를 할 수 있도록 이제 기능을 구현했던 부분이 특징이 되겠고요. 다음에 그 클라우드 포탈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또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메서스피어 DCOS는 사실은 운영자를 위한 시스템이에요. 운영자가 엔드 유저나 이제 고객의 리퀘어먼트를 받아서 컨테너를 만들거나 그거를 운영 관리할 때는 좋은 어떤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용자가 직접 내가 원하는 걸 신청하고 할당을 받고 내가 쓰고 있는 컨테너에 대한 운영 관리를 하는 용도로는 적합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셀프 서비스 포탈을 이제 구축을 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검색하고 신청하면 기업 서비스니까 이제 내부에 나름의 어떤 결제 절차를 밟아서 승인이 되면 할당이 되고, 그 할당된 자원에 접속해서 자원에 대한 이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포탈을 구축했던 것이 또한 특징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 사용자마다 원하는 텐서플로우, 파이톨치, R 뭐 이런 것들을 나는 주피터 기반으로 할 거야, 나는 RStudio 기반으로 할 거야라는 이제 그 요구사항에 따라서 각각을 이미지로 만들고 이걸 리파지토리 형태로 리파지토리에 저장을 해서 운영을 했었고요. 지금 보고 계신 것은 이제 전체적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아키텍처가 되겠습니다. 지금 뭐 아까 말씀드렸던 GPU 서버 쪽의 스택은 뭐 일반적인 스택일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GPU 서버 기반으로 쿠다랑 다음에 이제 텐서플로우, 파이톨치 이런 것들에 대한 구성을 해서 지원할 수 있게 해놨고요. 지금 왼쪽에 보고 계시면은 이제 메서스피어 DCOS 마스터하고 다음에 CPU 워크로드, 그 중에서도 이제 포탈이라든지 리파지토리, 다음에 그 모니터링 이런 것들은 저희가 VM 형태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뭐 어떤 요구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마스터 노드라든지 아니면 여타의 이제 그 관리 노드들이 그렇게 고성능의 컴퓨팅 파워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개별적인 물리 노드를 다 할당하기보다는 자원에 대한 어떤 효율성을 위해서 VM 기반으로 이제 구축을 했습니다. 뭐 아직까지 성능적인 부분은 전혀 이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금융사 쪽에 구축했던 사례가 되겠는데요. 최근에 그 금융사에서 이제 딥러닝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 혹시 금융산업에서 오신 분 계실까요? 네. 금융산업이 원래 그 BI라든지 DW에 대한 도입을 굉장히 빨리 또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셨던 산업이에요. 고객에 대한 데이터 분석, 다음에 고객에 대한 어떤 상품 추천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 데이터에 대한 활용을 굉장히 일찍 많이 하셨던 그 산업인데, 그 빅데이터 분석 오래전부터 하셨댔어요. 그래서 이제 하도 구축했던 고객들 대부분 많은 고객들이 하도를 구축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이제 딥러닝까지도 같이 더 하고 싶은 니즈였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딥러닝은 딥러닝대로, 빅데이터 분석은 빅데이터 분석대로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구축해서 하나의 데이터 레이크로 원하는 그 분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이쪽 프로젝트의 이제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딥러닝 클러스터는 메소스피어 DCOS를 가지고 구축을 했었고요. 구체적으로는 이제 쿠버네티스를 가지고 구축을 했었고, 그다음에 가운데 보고 계신 거는 이제 하둡 클러스터를 이제 클라우드라를 활용해서 구축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런 그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내지는 이제 그 통합 분석 플랫폼을 만들어서 뭐 했냐라고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을 했어요. 고객 분석하고 개인화 서비스하고 상품 추천하고 저거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거거든요. 예. 고객 분석 옛날부터 해왔고요. 다음에 개인화 서비스 옛날부터 해왔고요. 그다음에 상품 추천 옛날부터 해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왜 이걸 했을까? 옛날부터 해왔던 거를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빅데이터만이 아니고 딥러닝까지 활용을 한 거예요. 옛날부터 해왔던 걸 좀 더 빨리, 좀 더 정확하게 기존에 우리가 하지 못했던 데이터 분석을 활용해서. 그래서 그 옛날에 빅데이터가 처음 도입 될 때 많은 고객사 분들께서 고민하셨던 게 뭐냐면 그 빅데이터 분석을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해 볼 거냐. 왜냐면 이제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알려져 있는 것들이 뭐 주식 주가 예측, 뭐 다음에 그 유가 예측,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베스트 프랙티스, 그리고 또 이제 뭐가 있으냐면 의료기관의 어떤 그 진단에 대한 그 병 진단에 대한 어떤 예측,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제조 산업이 강한 나라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조에서는 그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베스트 프랙티스 들어봐야 도움이 되지 않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 볼 수 있겠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를 고도화시키는데 사실은 뭐 빅데이터 분석이나 딥러닝 분석을 활용해 볼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예. 앞에서도 그 저기 말씀드렸던 사례도 품질 분석에 적용했던 거예요. 이제 품질 분석에 적용했던 거, 제조 산업이라면 품질 분석, 뭐 공정 분석 굉장히 전통적으로 해왔던 거거든요. 이제 거기에 우리가 좀 더 새로운 기술들을, 새로운 어떤 방법을 접목시켰던 것이 더 주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그 하둡 클러스터하고 딥러닝 클러스터가 있는데요. 중요한 점은 뭐냐면 데이터 레이크가 하나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빅데이터 분석은 빅데이터 분석대로 따로 하고 뭐 딥러닝 분석은 또 별도의 어떤 그 스토리지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빅데이터에서 인터페이스를 받아서 어떤 그 샌드박스 형태로 분석을 한다든지, 물론 내가 갖고 있는 별도의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나스 서비스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좀 특징적인 부분인 것 같고요. 그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그 사실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것이 뭐 앞으로 굉장히 그 유망한 직군이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빅데이터 분석이나 딥러닝 분석 이런 어떤 데이터 어널리틱스를 위한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이제 많은 고민이 또한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데이터 분석가가 제일 중요하겠죠. 근데 사실 그분 혼자 살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예,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해하고 있는 베스트 프랙티스는 사실은 업무 전문가, 특정 아까 도메인 얘기 나왔잖아요. 예, 도메인을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고요. 다음에 실제 데이터 모델링, 분석 모델링을 할 수 있는 통계 분석 전문가가 필요하고요. 다음에 이런 것들 그런 분들만 하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컨테이너 플랫폼도 말씀을 드렸고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이제 플랫폼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도 같이 한 팀이 돼서, 물론 물리적인 한 팀이 되면 뭐 제일 베스트겠습니다만 이제 논리적인 우리 크로스 펑셔널 팀으로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또한 베스트 프랙티스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HP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포인넥스트라는 조직은 이제 서비스 전문 조직이고요. 그래서 이제 고객의 그 어떤 데이터 전략 수립부터 그거에 대한 구축 운영에 이르기까지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그 딥러닝 AI 측면에서는 저희가 이미 다양한 포트폴리오 서비스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회사가 AI나 딥러닝을 위해서는 현재 수준이 어떤지, 그다음에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어떻게 로드맵을 세워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는 이제 워크숍부터 그 유스케이스에 대한 이제 구축,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향후 그 어떤 교육이나 기술 지원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후 시간도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